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통상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1845년이었다. 이해 미국 하원에서 한국과의 통상 조약 체결을 권고하는 결의문이 제기되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에 대한 관심은 묻혀버리고 말았었다. 그러나 해군 당국은 영국과 불란서 두 나라가 극동 방면으로 나오는 데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러다가 1878년 가을에 미국 군함이 아프리카 서쪽 해안을 향하여 세계 일주의 길에 올랐는데 이 군함이 페르시아만을 지나 홍콩을 거쳐 일본의 나가사키에 이른 것이 1880년 봄이었다. 이때 그들의 사명의 하나가 한국을 개방시키는 일이었다. 당시 그들은 해군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훈령을 받고 있었다. 한국의 어떤 항구를 방문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그 나라 정부와 담판하기를 노력하라. 그리고 1871년에 미국 사령관 로저스가 강화도를 공격하였던 사건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터이니 그 나라 정부에 향해서 적당하고도 유화적인 방책으로 나오면 그 나라의 여러 항구를 미국의 상업을 위해 열어줄 듯하니 귀하는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훈령은 국무성의 승인을 받은 것이었다. 다만 국무성은 이미 한국과 수호한 일본을 사이에 넣어서 교섭을 꾀하려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중재 역할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일본이 어느 정도 한미 간의 주선에 적극적이었던가 하는 데 있었다. 물론 당시 서쪽의 여러 나라와 수교하는 것을 극히 꺼려해서 일본과 수호한 조건에서도 일본과의 수호가 다른 여러 나라의 수호 요청에 구실이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조건하에서 되었을 정도이니 우리 정부의 태도가 그러할 뿐 아니라 일본 또한 그러한 약속 때문에 구애되는 바가 없지 않았다. 여하튼 일본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수호에 열을 내지 않았다. 그 이유를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은 이미 형식적이나마 한반도를 청나라의 손에서 떼어놓은 이상 제3자의 개입을 허락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의 힘에 눌려서 방해를 놓지는 않았으나 외국과 사귀기를 싫어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구실 삼아서 적극적인 주선을 하지 않았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미국은 청나라의 주선을 요청하였다. 이때 청나라의 사절록 한 슈엘드 제독이 본국에 보낸 편지 내용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었다. 일본은 한국의 상업을 독차지하려는 것이 그 나라의 계책이다. 일본은 치외법권을 가지고 한국을 통치한다. 일본은 자기 나라에서 외국 사람이 날뛰는 것을 몰아내려 하며 또 이와 같은 방식을 힘이 약한 이웃 나라에서 더욱 철저히 실행하려 하면서도 그것을 외국인에게는 감추려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슈엘드 제독이 느꼈던 바와 같이 한 미수교에 대한 소극적인 일본의 태도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과 통교하고파 하는 뜻을 알아차린 청나라는 크게 기뻐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슈엘드에게 초청장을 보내었다. 그래서 1890년 8월 26일에 슈엘드는 이홍장을 천진에서 만났던 것이다. 그러면 이홍장이 슈엘드에게 이처럼 호의를 베풀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 또한 결론부터 말하면 첫째로 그 당시 노서와의 남쪽으로 내려오는 정책의 비상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슈엘드 같은 군인을 맞아다가 청나라의 노서와를 상대로 한 해군 조직과 그 훈련을 꾀하려 한 데 있었으며 그 둘째가 한반도가 일본의 독차지가 되는 것을 미국으로 하여금 막아보려 하였던 것이다. 미국은 먼데 떨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토에 대한 야심은 없으리라고 믿고 여기서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슈엘드 이 회담은 당사자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또한 조약을 토의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 측의 초안을 기본으로 해서 청나라 측에서 적당히 뜯어 고친 것이었다는 것과 끝으로 한미 수호를 주선할 적에 조선이 청나라에 속한 나라임을 국제적인 공문서에다 확실히 밝히려 하였다는 점이다. 먼저 한국 측의 초안을 가지고 심의할 때의 청나라는 그 첫 조항에서 조선은 중국에 속한 나라란 말을 집어넣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러나 슈엘드는 이미 1876년 일본과의 병자 수호조약 당시에 그 첫 조항에서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되어 있는 이상 중국의 속국이라 함은 전례에 위배된다고 미국이 절대 반대의 의사를 말하게 되자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되고 보니 이홍장도 조약문에다 속국 운운하기가 불가능함을 알고 조약 본문에 곁들인 부속 문서로서 또다시 조선을 중국의 속국임을 밝히려고 끝까지 애썼던 것이다. 슈엘드와 이홍장의 명령을 받은 마건충이 조선 정부와의 조약 교섭을 위해서 인천항에 들어왔다. 조정에서는 신원을 정식 대표로 김홍집을 부대표로 임명하였다. 담판이 시작되자 마건충은 이홍장이 조선과 중국 두 나라는 종속 관계임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더라고 신원에게 말하였다. 신원은 이 사항은 자기의 권한 바뀜으로 임금과 상의해야 한다고 대답하고 조선은 중국을 섬긴 지 300년 된다고 말하자 마건충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호주머니에서 조회이고라는 글호를 내밀면서 이것을 조선왕이 미국 대통령에게 전하도록 일렀다. 다시 말하면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나 국내의 정치와 외교는 자기의 책임 밑에 하는 바라고 미국 대통령에게 알리라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1882년 5월 22일 제물포에서 체결된 한미수호조약은 전문 14조로서 조선과 중국의 종속관계를 나타내려던 조항을 빼고 사실상 중국 측의 초안대로 서명하였으며 종속관계 운운은 조회이고를 그대로 옮겨 써서 조선왕의 명의로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던 것이다. 결국 청나라는 한일 조약에서 종속관계를 뚜렷이 하지 못한 것을 이번 기회에 간접적이나마 밝히려고 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수호조약에 따라 서로 간에 항시 머물러 있을 외교관을 교환하게 되자 조선왕은 초대공사로 박정향을 임명하였는데, 이때 박정향이 국서를 모시고 남대문 밖을 나가 장차 미국으로 떠나려 하는데 뜻밖에도 청나라의 항의를 받고 성내에 다시 돌아온 일이 있었다. 까닭인즉 외국에 사신을 보내면서 청나라 조정에 의논이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시작하여 청나라는 박정향 공사가 미국에 머물러 있는 한 해 동안 온갖 간섭을 다하여 운나라로서 행세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청나라의 발악은 한반도가 이미 세상에서 묻혀있는 땅이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려진 땅이 되고, 또한 지리적으로 여러 나라에 노리는 바가 되자 청나라는 왕년의 명분을 현실에 나타내서 확고히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1882년에 한미 수호를 계기로 유럽의 여러 나라는 줄을 지어 찾아와 수호하게 되었으며, 한반도의 형세는 참으로 도마 위에 고기덩이를 묻게들이 노리고 있는 것과 같았다. 1882년 이후 청일 전쟁에 이르기까지는 비교적 극동의 형세는 평화로웠으나 그 평화의 거짓 모습 속에서 한국의 정세는 운명적인 진통을 겪고 있었다. 또한 그 평화는 어디까지나 전쟁의 구름을 머리 위에 걸머진 평화였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정세가 노서아와 친한 파가 세력을 쥐고 한노 조약에서 원산을 석탄 저장소로 노서아에 제공한다는 풍설이 돌자 영국은 단숨에 1885년 4월 우리 검은도를 점령하고 말았다. 이 점령은 우리 정부의 항의를 무시하고 1887년 2월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이때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주선을 부탁하였으나 거부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태만 하더라도 한반도가 극동의 국제 정국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가를 알 수 있으며 강한 나라들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모겐톡 교수의 말과 같이 한반도가 어느 한 나라의 압도적인 세력 밑에 있을 때만이 극동의 평화가 유지되었다라고 한 말은 어느 의미에서는 옳은 말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의 사명은 어느 나라의 세력 밑에도 있지 않는 한반도의 완전한 독립만이 극동의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해야 할, 다시 말하면 역사를 창조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청나라 세력은 물론이요, 일본이나 노서아 세력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국내적인 결의의 단결과 지도층의 깨달음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여러 강한 나라나 둘레에 새로 일어선 나라의 세력을 넓히는 데 필요로 하는 발판이 되고 그 희생물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만약 그 당시 우리나라의 지도층들이 민족 국가의 발전을 위한 시대적인 사명의식을 깨닫고 근대화를 위한 국민적인 노력과 지지를 얻기 위한 국내적인 사회개혁에 과감하였다면 오늘과 같은 결의의 비극의 신은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우리나라 형편은 현실적으로 자리배교를 할 수 있는 국내적인 여건이 되어 있지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압력을 막을 수도 없었다. 이때 이미 극동은 장차의 전란을 예언하는 검은 구름이 감돌고 있었으니 지도층들은 노서아의 남쪽으로 진출하려는 정책의 위협을 느꼈으며, 노서아의 첫째 목적이 한반도의 점령임을 간파하였기 때문에 노서아에 대한 방책으로서 청나라와 친하고 일본과 맺어지고 미국과 관련돼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경향이었다. 아니,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침략적인 세력이 호시탐탐하게 우리 결의를 노린다면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남의 나라의 힘을 빌릴 수도 있을 것이다. 남의 나라와 동맹을 해서 침략적인 세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 결의와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면 일본도 좋고 청나라도 좋고 미국도 좋다. 나라를 위하고 결의를 위하는 길이라면, 나라와 결의를 위한 진정한 방법이라면 무엇이라도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요컨대 여기서 잊지 못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한국의 결의가 발전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적인 정신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비록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고되고 어려운 자리에 있고 그 당시의 대외적인 여건이 불가불 외국 세력의 각축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이 결의가 고되고 어려운 역사의 길을 걸어야 하고 이 나라가 외국 세력의 침략에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이다. 역사는 인간의 역사인 것이다. 역사는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과 의욕에 의하여 극복되는 것이다. 나라를 지켰든지 잃었든지 민족의 문화를 향상시켰든지 퇴보시켰든지 좌우간 한국 역사라는 지구상의 한 모퉁이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결의이며 한국 국민인 것이다. 물론 근래는 역사상에 있어서도 환경을 중요시하는 주장이 성하여 인간은 마치 단순한 환경의 산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일이 있으나 그것은 주인과 나그네를 바꿔 생각하는 헛된 생각인 것이다. 한국 역사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청나라 사람에 있는 것도 아니요 일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며 노서아나 미국 사람에게 있는 것도 물론 아니다. 우리 결의의 주체성이 상실되고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동쪽으로, 서쪽에서 불면 서쪽으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침략을 끊임없이 받아온 민족사의 책임은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우리 결의의 운명을 사실상 짊어진 우리나라 이조의 지도층에게 있었던 것이다. 결의에 대한 책임의식과 주체의식이 확고하였던들 이러한 비극의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자주성과 주권을 무시하고 그들의 구미에 맞게 한국을 요리해 먹으려는 외국의 침략 세력을 시인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것이며 우리가 결정지을 것이며 우리가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할 따름이다.